미국 증시는 골드만삭스 등 기업 실적이 예상을 웃돌고 소매 판매가 증가세를 보인 영향으로 상승해 전날에 이어 이틀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는 0.3% 오른 8,539회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전날 급등세를 보였던 유럽 증시도 1% 안팎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골드만삭스의 2분기 실적이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21억 파운드의 순이익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도이체방크 등 금융주가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경기 침체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미국의 에너지 재고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8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59달러 52센트에 맞춰 2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치른 지 하루 만인 어제 전격 사의를 밝히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천 후보자의 사의를 수용할 예정인 가운데 한동안 검찰 수뇌부의 공백 사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전날 급등에 대한 부담을 떨쳐내고 다우가 결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막판 뒷심을 발휘한 것인데요. 0.3% 오르면서 8,359로 종료가 됐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역시 골드만삭스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았고요. 지표 쪽에서도 6월 소매 판매가 투심을 개선시켜줬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소폭 상승으로 끝이 났네요. 예, 다우지수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 골드만삭스의 호재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다우지수는 0.33% 상승한 8,359.49포인트, S&P 500 지수 또한 0.53% 상승한 905포인트대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 발표 있었던 인텔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나왔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나스닥에 조금은 선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0.36% 상승한 1799.73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오늘 인텔의 실적 발표 이후 나스닥은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장에서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져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의 일중 흐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다우지수 어제도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0.33% 상승한 8,359.49포인트의 장 마감했었는데요. 결국은 심리적인 주요 지지선이었던 8,000선을까지 하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골드만삭스의 호재로 인해서 시장은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어제 장 마감했었던 미국 증시에서 골드만삭스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큰 폭의 상승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골드만삭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8,350선 내 부근에서의 눌림목을 상단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다우지수가 8,360선을 돌파하면서 20일 이평선 위를 안착할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중 흐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다우지수 골드만삭스의 흐름을 이어받으면서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장 초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었지만 지금 기업 재고가 큰 폭으로 9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지표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장 초반 하락세로 가는 모습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장막판 들어서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시장에서는 8,359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 기대감에 전날 급등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미 선 반영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간밤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다고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가 필요하겠죠.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골드만삭스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지금 이제 2분기 금융주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다시금 다우지수 또한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2분기 순이익이 34억 4천만 달러로 주당 4.49달러로 지금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였던 주당 3.65달러를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전년 동기 대비로 따졌을 때 60% 이상 순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골드만삭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골드만삭스를 시작으로 한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첫 단추를 잘 깨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나오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움직임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는 계속적으로 촉각을 곤두세우시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함께 존슨앤존스 또한 지금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요. 2분기 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내수 관련 업종인 존슨앤존스 같은 경우 2분기 순이익이 32억 1천만 달러로
$1,000만 발표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시장에서 예상치를 조금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안도감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인텔은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었습니다. 인텔의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2분기는 주당 7센트의 손실을 기록을 했었지만 일회성 비용을 제외했을 경우에 큰 폭의 실적을 상회했던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당 손실이 났던 가장 큰 이유가 EU에서의 이번 파동으로 인해서 EU에서 벌금으로 부과했던 14억 5천만 불에 대한 일회성 비용이 나갔기 때문에 주당 순손실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미 시장에서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밤 열리는 미국 장 또한 상승으로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제금융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반 상업은행으로 전환을 했었는데 그 전에는 IB였죠. 그 IB 때 업무로 주로 했었던 트레이딩 그리고 주식 인수 업무 등의 어떤 실력을 크게 발휘를 하면서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텔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인텔 그리고 장중에 발표했던 골드만삭스 그리고 존슨앤존슨 실적까지 모두 괜찮게 나온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또 지표였던 것 같습니다. 지표는 글쎄요 혼조를 보였다라고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지표들이 지금 이제 발표를 하는 거에 따라서 좀 희비가 나뉘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미국 기업 재고는 9개월 연속 감소를 하면서 시장에서 우려감이 나온 반면에 생산자 물가지수는 1.8% 급등하는데 시장에서 우려감 또한 같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5월 기업 재고가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생산자 물가지수 또한 유가의 영향으로 인해서 1.8% 급등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지금 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소매 판매가 0.6% 증가하면서 지금 예상치였던 0.4%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소매 판매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내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요 지표의 움직임이 각기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어서 시장에서는 지금 이런 것들에 따른 차익 매물 또한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골드만삭스를 중심으로 한 금융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등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미 증시는 실적만 계속적으로 좋게 나온다고 했을 경우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염두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적에 조금은 탄력이 붙은 듯한 뉴욕 증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골드만삭스 효과가 나오기 이전에는요, 전 저점을 이탈하면서 좀 박스권 하향을 이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조금씩 나왔었는데 골드만삭스 실적 예상치가 나온 그 시점부터 뉴욕 증시가 조금씩 좀 위쪽으로 꿈틀꿈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일단 다우지수의 움직임으로 보았을 때 금융주의 실적에 대한 발표가 나오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금융주가 한 단계 레벨업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상승을 주도했었던 만큼 지금 금융주가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 한번 먼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다우지수 지금 금융주의 실적 발표와 함께 지금 상승으로 다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금융주의 실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상승 추세 전환이라는 건 시기상조일 것 같지만 만약 금융주의 지수가 실적이 계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전 고점이었던 8,800선 내 부분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금융주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한 단계 견인했던 이 구간에서 결국은 지금 금융주의 실적이 나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가 또 한 단계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금융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이 부분까지 만약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것들은 좀 더 면밀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7월 16일 날 JP모건 체이스를 시작으로 7월 17일 그리고 7월 19일까지 계속적인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를 제외한 다른 업종들은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아주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먼저 표에서 보시는 JP모건의 예상치는 0.04% 그리고 7월 17일 발표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0.26% 등 지금 예상치가 전년 동기보다 큰 폭으로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골드만삭스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은 시장의 다른 은행에서의 공적 자금이 들어왔던 질적 부분,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IB 쪽으로 강화되었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눈에 띄게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했던 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7월 16일 이후에 발표나는 이러한 금융주의 실적이 크게 좋지는 않을,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지는 못할 거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가 계속적인 시세의 상승을 주도를 랠리를 하지는 못할 거라는 우려감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신용 크레딧 스왑, 즉 이제 크레딧 스왑과 함께 지금 신용카드로 인한 카드론 부실에 대한 우려감 또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티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카드론, 지금 이제 카드 부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상환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카드론 사태에 대한 제2차 우려감이 다시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지금 골드만삭스 시티그룹이 발표하는 7월 17일이 시장에서는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의 실적 발표가 시장 예상치와 부합을 한다고 했을 경우 이미 골드만삭스 이후에 상승했던 이러한 부분을 토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다우의 레벨업은 금융주에 달려있다. 잘 가면 8,800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좀 옆면을 뜯어봤을 때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시티그룹의 경우에는 좀 안 좋게 지금까지 어떤 골드만삭스의 효과를 모두 상쇄시킬 수도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요. 이것이 이제 7월 17일 금요일 밤으로 우리 시각으로는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가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봤을 때 미국 증시랑 지금 조금 국내 증시랑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으로 봤을 때 김정일로 시작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지수가 그렇게 강한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 미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지만 지금 국내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또 다른 요소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재차 부각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다우지수에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 증시를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 또한 강한 상승세 흐름을 이어져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약 감소를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할 때도 국내 증시는 계속적으로 먼저 강한 흐름을 이어져 나왔던 만큼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 욕구 또한 계속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 증시는 1,400선이 눌림목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1,400선을 돌파할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국제유가 움직임도 챙겨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계속해서 60달러대는 못 미치고 있죠? 예, 지금 아무래도 이제 골드만삭스의 실적 발표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었지만 지금 주요 지표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유가는 지금 60불을 돌파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에너지 재고가 증가하고 있고 실업률 또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휘발유 소비가 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유가의 상승을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유가 같은 경우 60불선 내외 부분에서의 계속적인 돌파와 하락을 계속하는 이러한 60불이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우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5일 수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민병건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반기부터 기업 구조조정이 이제 본격화되게 되면은 매물로 나오게 되는 그 기업의 어떤 M&A도 활발해질 텐데 이때 이제 자금줄 역할을 하게 되는 3호 투자펀드가 사실상 지금 기능 상실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운영되는 만큼 보다 자유롭고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 이에 따라서 기업에 인수를 하거나 자본을 확충해주는 파이프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이런 사모펀드들이 규제가 너무 많아서 이 같은 순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모펀드는 투자 대상 기업의 의결권 지분을 10% 이상 매입하도록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투자 대상이 주식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또 한 번 매입한 지분은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고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최대 25%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사모펀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신한금융지주 등과 같은 회사들은 사모펀드를 통해서 대기업 구조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모펀드가 이 같은 각종 규제를 받게 되자 투자자를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계속된다면 또 기능 상실 외에는 어떤 부작용을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국내 사모펀드들이 설립에 난항을 겪는 사이에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해외 사모펀드들이 국내 인수합병 시장에서 상당히 활기를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 시중은행장에 따르면 블랙스톤이나 KKR과 같은 해외 사모펀드들은 최근 국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여부를 관계기관 등을 통해 다양하게 문의해오고 있습니다. 또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국부펀드 격인 아부다비 투자청 역시 최근 산업은행을 방문해 이 은행이 추진 중인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하거나 부실 자산을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에 국내 사모펀드들의 설립과 운영은 매우 미약한 상황입니다. 올 들어서 설립돼서 등록된 사모펀드들은 지난 5월까지 총 5개에 그쳤는데요. 그 출자 금액도 총 1조 1,000억 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블랙스톤과 같은 해외 사모펀드들이 300억 달러 이상의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는 지적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외 사모펀드에 우리 국내 알짜 기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조금 풀 필요가 있어도 보이는데 하지만 또 규제를 너무 지나치게 완화시켜버리면 글쎄요, M&A 시장 자체가 투기의 어떤 장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네, 물론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더라도 이미 해외 사모펀드들이 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왔습니다. 따라서 다소의 투기 우려가 있더라도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먼저 막아야 된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입니다. 네. 또 국내 사모펀드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회생 잠재력이 있는 구조조정 기업들이 자본을 확충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금력이 있는 다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구조조정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무래도 금융위기이다 보니 상당수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하기를 기대하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따라서 국내 사모펀드가 이 같은 공백을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다소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권의 분석입니다. 네, 사실 뭐 국내 산업자본 기반만 좀 튼튼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투기적 성격의 펀드에 기대지 않고도 구조 조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을 텐데 어쨌거나 차선책으로 지금 이제 사모펀드 규제 완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보죠. 이번엔 자동차 업계 소식인데요. 우리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특별히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인데요. 예.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올 상반기 사상 최대 판매 실적을 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 현대차는 올 상반기에 무려 25만 7,003대의 자동차를 팔았는데요.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무려 56%나 늘어난 실적입니다. 베이징 현대차는 중국 자동차 업계 판매 순위가 지난해 7위였습니다만 올해는 이 같은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4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특히나 경쟁 상대로 꼽혀왔던 닛산이나 렉서스,
또 도요타와 같은 죄송합니다. 닛산이나 혼다, 도요타와 같은 일본 업체들을 추월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기아 자동차도 낭보를 전해왔는데요. 중국에서의 월간 자동차 판매량이 지난달 처음으로 2만 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아 자동차가 올 상반기에 중국에서 판매한 자동차는 총 9만 943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21.3% 증가한 실적이라는 게 기아 자동차 측 설명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는 이미 지난해 상반기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해서 당시에도 이미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판매 호조를 보임으로써 2년 연속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네, 이제 뭐 현대 기아차는 알아서 잘하겠거니 다들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유독 우리 한국 완성차 업계가 중국에서 급부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두 가지 이유로 분석이 됩니다. 하나는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미리 읽고 대응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전략 상품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올 1월 말부터 배기량 1600cc 이하 자동차 구매자에 대해서 소비세율을 절반으로 낮춰주는 내수 진작책을 펴고 있습니다. 헌데 마침 이에 앞서서 현대 기아차가 중국인들의 기호에 맞춘 전략 차종을 준중형급 이하로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에는 기존의 아바떼 자동차를 중국형에 맞게 새롭게 손질해서 위에뚱이라는 이름의 자동차로 지난해 4월부터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위에뚱을 개발하는 비용만 무려 650억 원이 들어갔고요. 개발 시간도 13개월이나 소비됐습니다만 그 결과 상당히 현지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차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또 기아 자동차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준중형급 승용차인 세라토를 중국인의 기업에 맞게 중국형 세라토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상당히 현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번엔 정치권 소식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검찰총장으로 내정이 됐었죠. 천성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를 해서 지금 조금 파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천 후보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자녀의 위장 전입과 고가 아파트의 구입, 그리고 호화 생활 등의 의혹을 사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일각에서까지 사퇴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결국 자진 사퇴라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된 게 지난 2003년부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후보자가 취임도 하기 전에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상당히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퇴 의견을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역시 천 후보자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옷을 벗으면서 지금 가뜩이나 수뇌부의 공백이 예상되고 있던 이런 시점에 천 후보가 사퇴해서 파장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검찰의 위상과 자존심에 상당히 상처가 나게 됐는데요. 이미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검찰은 내부에서 상당한 동요가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마당에 후임자 후보까지 도덕적 의혹에 휘말리면서 물러나게 되자 그야말로 검찰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더구나 임채진 전 총장이 물러나면서 상당수 검찰 고위직이 동반퇴진했기 때문에 후임 총장의 선임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후임자가 임명도 되기 전에 물러나게 되자 검찰 지도부 공백에 따른 업무 마비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대로 하나만 더 여쭤보죠. 이 천 후보자 사퇴 배경에 대해서 정치권들은 어떤 해석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모양새는 천 후보자의 자진 사퇴이지만 사실상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예.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서 천 후보자의 비리 의혹을 보고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위 공직자를 지향하는 사람은 자기 처신의 모범이 돼야 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즉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천 후보자의 인사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대신문 민병권 기자와 함께해봤습니다. 민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차익 매물을 극복하고 결국 상승세로 끝났습니다. 다우가 0.3% 상승해 8,359로 종료가 됐는데요. 골드만삭스가 기어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이 밖에도 6월 소매 판매가 개선되면서 투심에 도움이 됐는데요. 글쎄요, 오늘 우리 또 금융주 큰 폭으로 한번 올라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